처음 뵙겠습니다. 도봉산 밑에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지금 왔는데요. 와서 오면서 보니까는 이제 응답하라 1988인가요? 그 혜린의 집 생각이 아마 나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오늘 좀 맡겨주신 강의의 내용이 이 정치개혁하고 또 헌법 개정 이런 것들의 어떤 관련성이랄까 하는 것인데,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그 10월 달 정도에 그 전부터 조금 소문은 있었습니다만은 이 최순실 씨 등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화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시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공이 헌법인데요. 헌법학자이자 교수로서는 그때부터 정말 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잘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 광장에서 뭐 불상사라도 일어나면 일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설 수도 있고요. 또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잘못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체제를 지금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사태를 잘 거쳐낼 수 있을까 걱정이 조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좀 다시 좀 회고를 해보시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대통령께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정치인들이나 또 대통령 자신은 생각이 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해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방패막이가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가르치는 우리 지금 현행 헌법입니다. 다 겪으셨으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국무총리는 우리 시민들이 선출한 사람도 아니고 국회에서 심지어 선출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물러가는 대통령이 지명한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대통령이 물러가면서 그 자기가 국정의 파트너로 지명했던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부를 이끄는 1위, 2위의 이 권력자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규정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87년에 이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네 분의 대표들이 그 여름에 8인 정치회담이라고 하는 걸 해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권한 대행권자를 국무총리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국정이 막 흔들릴 때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제도적인 불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헌법학자들은 많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정치인들은 거꾸로 이런 제도적인 불비를 어떤 의미에서 무기로 해서 대통령이 그냥 물러나면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오히려 국민들을 나무라거나 국민들을 달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아예 대통령 책임제를 하는 나라는
스페어 대통령을 뽑습니다. 제 말이 조금 거친데요. 여러분 자동차에 그 자동차 펑크가 날 때를 대비해서 스페어 타이어를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만약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면, 물론 요새는 이제 이 보험회사들이 다 전화하면 한 5분 만에 날라와 가지고 그 펑크를 떼워주니까 조금 사정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옛날만 해도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차를 몰고 다니다가 큰일 날 뻔하는 경험들을 좀 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돌아가시거나 본인이 하기 싫다고 사임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대통령 노릇을 대신할 사람을 먼저 뽑아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부통령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시영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성수 부통령, 또 함태영 부통령, 그 다음에 장면 부통령까지 부통령이 여러 분 계셨댔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씨가 권력을 잡은 다음부터는 부통령 제도를 아예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박정희 씨의 어떤 이 권력을 관리하는 어떤 그 기술 중에 하나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노릇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부통령 제도를 아예 두지 않은 이런 제도적인 불비가 있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물러가게 되면 그 날로부터 60일 안에, 그러니까 2달이 채 못 되는 기간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규정도 사실 생각해 보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입니다. 지난 87년 이후에 거의 30년 동안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치렀는데 12월 달에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대통령 후보를 대체로 큰 정당들이 언제 확정을 하게 되냐면 6월 말이나 7월 정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대체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정초에 정치인들이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 앞에 알리고, 각 정당 안에서 예비 선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5월이나 6월이나 정도에 전당대회를 해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나오고, 그 후보들을 여름 동안 검증하고 난 다음에 단일화를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사실상 정기국회가 끝나고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 2달 반 정도, 물론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한 2달 반 정도 캠페인을 해서 대통령을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12월 대개 19일이나 20일 날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으면 그 뽑힌 대통령이 이듬해 2월 25일부터 이제 직무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약 한 2달 정도 대통령 연습을 하면서 국무총리를 누구를 시킬지, 또 정부의 주요 시책은 어떻게 할지, 이렇게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을 뽑아서 정부를 이어가게 만드는데 적어도 한 10달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겪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헌법은 대통령이 물러가면 60일 만에, 적어도 10달 걸리는 그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60일 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요, 제가 헌법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현재 헌법을 우스꽝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60일 만에 후딱 뽑히는 그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인데요.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렇게 60일 만에 후딱 뽑히는 대통령은 대통령 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부를 조직해서 집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합리한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 사실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1987년에 8인 정치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에 계셨던 멤버들이 한 2분 정도를 제외하시고는 다 돌아가셨고요. 그 2분도 많이 연로하시고, 사실은 그분들이 이 협상에 실무를 했지만 실제로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물러가는 전두환 씨, 그 다음에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 그 다음에 양김 씨였고, 그분들 중에 지금 전두환 씨 한 분만 좀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 거지, 노태우 씨는 많이 편찮으시고 양김께서는 이미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규정들을 두어서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유고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의 국정이 혼란해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는가? 질문을 해도 답할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를 추정해서 생각해 보건대는 아마도 당시에 이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씨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8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뽑히더라도 그때 이제 민주 선거가 정말 오랜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치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제대로 치루어질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불복을 하거나 또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또는 부정선거라는 이름으로 당선 무효가 되든지 선거 무효가 되는 사태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 중에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던 간에 이 국민 전체로 볼 때는 약체 정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 변동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태우 씨는 87년도의 이 대통령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 중간 평가를 받겠다라고 공약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제 생각은 당시에 실제로 대통령 선거 제도를 디자인했던 그 1로 3김, 나중에 이제 김종필 씨까지 포함해서요. 그 분들이 우리들 중에 누가 분명히 대통령이 될 것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을 더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괜히 또 1년씩 이렇게 시간 끌면서 하지 말고 바짝 2달 만에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서 우리들 중에 대통령을 다시 뽑자라고 합의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 추정이 사실적인 근거는 아직 많이 발견할 수 없습니다만은 매우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작년 10월, 11월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이렇게 불합리한 대통령 선거제도, 대통령 권한 대행 제도를 가지고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면 이런저런 정치적인 불안정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거국 내각을 하자. 국무총리를 야당 사람을 들여오고 그 야당 사람이 실질적으로 내각을 조직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서 나오시지 말고 국정에서는 손을 떼라.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야당이 주장했는데 여당에서 안 받는다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안 받는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또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자고 하고 야당에서 이번에는 무슨 꼼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안 받겠다 이렇게 옥신각신했습니다. 그죠? 자, 그때 우리 광장에 있는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 선택했던 것이 뭡니까? 그러면 탄핵을 하는 수밖에 없다. 87년 헌법에 있는 대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탄핵 심판 과정을 거쳐서 파면하는 길, 그거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주장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지나놓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귀하니까 그렇죠. 11월 달 정도에 현직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었을 때, 특별히 저 같은 헌법 교수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도 국회 재적 3분의 2가 모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하나하나 잘 챙겨가지고 탄핵 소추를 잘 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 뒤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시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나 그 전신인 한나라당의 영향권 속에서 이 임명된 그 헌법재판관들이 9분 중에 7분이나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7분 반 정도 되셔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되겠는가? 그 다음에 여야가 정치적으로 막 부딪히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정에서 벌어질 터인데, 그때 과연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걸 잘 요리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장, 당시에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씨의 임기가 올해 1월 말이면 끝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도 3월 13일이면 끝나는 것이고, 여야가 이렇게 막 격돌하는 과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리도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서 탄핵 심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이루어낸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제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어글리하게 생긴, 아주 이상하게 괴상망측하게 생긴 현재의 헌법 구조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소추와 심판을, 그걸 통해서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했고, 또 탄핵 심판 과정에 강모 재판관께서 상당히 지혜롭게 문제를 많이 처리하셨던 건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헌법재판관 이제 한 분은 퇴임하시고 8분이 만장일치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3월 10일 날 그것을 듣고 그 뒤에 그 문서로 나온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 권력이 대통령 권력이든 뭐든 간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의 제1조의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을 우리가 절절히 겪으면서 써낸 그 헌법재판관 8분이 쓰셨다기보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쓴 하나의 기록이 3월 10일 날 나온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길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잘 됐다 말 됐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그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구멍이 뻥뻥 뚫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 편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꾸 꼬아버리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1987년도에 헌법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는 중앙 집권주의입니다. 중앙 집권주의. 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1948년도에 우리가 헌법을 이제 만들고 정부를 수립해서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요. 분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북한 공산주의자들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고요. 또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전쟁할 때 뭐 사령관이 여럿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상당히 중앙 집권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우리 경제를 부흥시키고 또 심지어는 이제 군사 독재를 거쳐 가지고 그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제 이걸 줄여 가지고 학자들이 개발 독재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것도 한마디로 보면 청와대에 계신 분이 이런저런 전문가들하고 모여가지고 계획을 짠 다음에 국민들 앞에 그 계획을 제시하고, 아마 여기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차, 2차, 3차, 아마 5차인가 6차까지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뭔가 이렇게 뚜렷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지도에 또는 명령에 따라야만 되는 상황이 일정 부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얘기부터 조금 풀어볼까요? 그럴까요? 자, 세월호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도 그때 이제 그 기회가 되어서 그날 아침부터 종편을 제가 다른 걸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종편을 봤기 때문에 그날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태가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중앙 집권주의의 병폐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고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저 진도, 맹골 수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토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제도상으로 어디 있었습니까? 청와대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넘어져 가는데, 그죠?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권한이 있었다면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아마 세월호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다 기억하시죠? 다들 자기보다 상급자에게 자꾸 어떻게 하냐고 다 물었습니다. 그죠? 그 중간에 한번 건진 사람들 숫자를 잘못 세는 일이 있어서, 겹쳐서 세는 일이 있어서 제 기억에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다 구조가 됐다고 하는 오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시 정도가 되니까 그게 오보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왜 오보였냐를 또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테이블 위에 올라갈 보고 자료가 확실히 되어야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다시 그 명령이 있어야 일사불란하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체제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깝게 여기는 점은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앙 집권적인 체계의 정점에 계시는 분이 명령을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이래라 저래라는 말씀을 그냥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나중에 했다고만 하고 5시쯤 TV 앞에 나오셔가지고는 이거 애들이 빠졌다는데 그게 아직 안 보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유가족들이나 그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가 지난 한 70년 동안 만들어 온 중앙 집권적인 체제, 우리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 그 대통령이 만기 칠라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고 이런 경우에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애써서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지시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 모델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태에 관해서 2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갖고 있었던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핵심적인 원인은 청와대에 계신 분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밤잠을 안 자고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내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잘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대통령도 밤에 잠은 자야 되지 않겠어요? 또 다른 생각은 중앙 집권적인 이 구조 자체를 손을 대서 바꿔야 된다. 대통령이 저 진도 앞바다에 빠진 그 배를 건지는데 응원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진도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또 이 일에 관해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나. 자, 상당히 비슷한 예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섬 맨 남쪽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같으면 모두 다 연방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쳐다보고 그 대통령이 뭘 이래라 저래라 할 건데 미국 사람들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뉴욕 시장이었는데요. 심지어는 뉴욕 시장도 그 일에 관해서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그 사태를 진압하고 구조할 수 있는 이 방제 책임자, 구호 책임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건을 처리하는 데서는 전권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로는 이제 소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체로 우리가 이제 다시 보면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줄리아니 시장이나 뉴욕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는 자기의 권한 범위 안에서 지금 그 구조 책임자, 소방 책임자가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건 100% 협조하라 라고 자기 공무원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지난번에 많이 얘기가 됐던 이 사진 하나 기억하실 겁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알카에다의 이 두목을 미군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살하는 그 작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백악관 밑에 있는 벙커에서 그걸 이렇게 하는데 앞에 아마 화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 이런저런 얘기가 보고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걸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군복을 입은 그 군인이에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옆에 있고
오바마 씨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이 옆에 앉아 있어요. 대통령은 그걸 서포트하지만, 지지하고 돕지만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하고, 만약에 그 일에 관해서 뭔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대통령이 진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냥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헌법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기괴한 그런 대통령 제도를 왜 우리가 두게 되었는가? 당시에 박정희 씨부터 또 이 전두환 씨, 노태우 씨까지 내려왔던 그 군사 정권이 매우 중앙 집권적인 체제였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도 중앙 집권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민주화를 하려면 그 중앙 집권적인 체제의 우두머리를 국민이 직접 뽑아서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아마 오래전 얘기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보수 야당은 원래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네? 저 한국민주당 시대부터 시작해서 내각 책임제를 해서 국회 안에서 뭐 이것저것 다 결정하고 이 다수를 이루는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체제가 더 좋다고 하던 분들이에요. 대통령 책임제라고 하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조금 좀 센 권력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오랜 여당이 하던 주장입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우리 지금 헌법을 만들 때는 이 둘이 바뀌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어르신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의 대통령이던 전두환 씨가 야당에 있는 이민우 씨라고 하는 분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각제로 타협을 해서 군사정권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오히려 이 여당이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고요, 보수 야당 출신인 김대중 씨, 김영삼 씨는 무슨 소리냐,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말하자면 서로가 무기를 서로 바꿔잡고 타협을 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자, 87년에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 지금까지의 중앙집권 체제가 대단히 좀 효과적인 측면도 있었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이만한 나라가 됐겠는가? 여러분, 장충체육관을요, 장충동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지어줬습니다. 그 19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에 지은 건물인데요. 당시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필리핀에 막사이사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을 기리는 막사이사이 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한두 분이 받았는데 그거 받으면 엄청난 영예로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그 뒤로 지금 50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 속에, 필리핀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필리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훨씬 잘 살고 훨씬 문명화되어 있고, 모든 면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필리핀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인 것처럼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50년 만에 이렇게 이제 천지개벽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 사회가 매우 중앙집권적이었다. 그걸로 얻은 혜택이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의 헌법은 사실상 1990년대 중반에 전두환 씨, 노태우 씨를 과거 청산의 이름으로 처벌하던 시점에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실패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헌법과 별 상관이 없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관해서 크게 두 개의 다른 비전이 각각 한 10년 정도씩 우리 국민들 앞에 제시되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개 1995년 정도부터 시작되었고 97년부터 노골적이 되었는데요.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말로 상징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라고도 하고요. 세계화라고도 하고 또는 국제화라고도 합니다. 자, 당시로 돌아가 보면 동서냉전이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서 세계가 한마디로 공산권이 다 무너지고 미국 천하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가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이 금융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신자유주의라 대개 그렇게 학자들이 불러요. 그 방향으로 세계가 움직여 갈 것이 상당히 좀 뚜렷하게 보이는 시점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과연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97년에 이 IMF 환란 사태가 왔는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에서는 세계를 휩쓰는 금융 자본주의의 물결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당한 결과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은 뭐냐? 저는 이거 굉장히 한국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왕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가 세계를 휩쓸 거라면 우리가 뒤에 따라가지 말고 앞장을 서자라는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그 이전의 정부들과는 조금 달리 조금 우리 사회의 이념 스펙트럼에서는 좀 진보적인 정부다 그렇게 얘기됐던 정부들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그 정부들조차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것저것 따져본 다음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탈 거면 앞장서야지 그 물결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그냥 개평이나 얻는 방식으로는 일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렇게 했겠습니다. 사실 1995년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년 동안은 우리 사회가 시장의 자유, 계약의 자유, 외국에서 돈이 맘대로 들어오고 맘대로 나가고 우리도 외국으로 맘대로 가고 오고 이렇게 세계의 모범적인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제이션 국가가 되자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는 그런 말이 단 한마디도 쓰여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나라를 이끄는 하나의 비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자유주의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나마 남아있었던 여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나 그 가치들을 이렇게 담보해 주었던 공동체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한 2000년 정도부터 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저항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항의 주된 방식은 애를 낳지 않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저도 대학생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졸업하고 나서 오랫동안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갖고 있지 못한 그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나면 저는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제가 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처음에는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들어가서 속내를 하게 되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기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평촌에 사는 제
제자뻘 되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둘이 맞벌이를 해가지고 2년 동안 박박 긁어 모아서 돈을 모아서 7천만 원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2년 만에 7천만 원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래서 평촌보다 더 시골로 이사 갔다. 그렇게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 줄 아셔요? 서울에 너무 살지 말고 포항은 그래도 집값이 거기보다 싸니까 포항으로 오라고. 포항으로 오면 돈이 한 1억은 남을 거라고. 근데 포항에 또 일자리가 그분들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데 제가 그냥 제 마음이 안 됐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어르신들도 힘드시지만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 우리 사회에 지난 50년, 60년 동안 그래도 돈을 따박따박 모으면 집칸이라도 만들 수 있게 했던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세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네? 자,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 개인이나 또는 처음 시작하는 가정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재산 형성 과정의 어려움, 쉬움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IMF가 지나친 다음부터 그다음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스마트폰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따뜻한 마음은 살붙이고 사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나온다고 믿어요. 함께 밥 먹는 식구들, 함께 이렇게 말을 섞는 사람들과.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용산역에서 내려가지고 방학역까지 오는 동안 제가 서울에 가끔씩 오면 이 관찰 삼아 이렇게 봐요. 근데 도대체 1호선 전철 안에 서로 눈 마주치고 찡긋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어르신들은 그냥 다 눈 감고 그냥 약간 불쾌한 낯빛으로 계시고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여기다가 들어봤고 계속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과 눈인사라도 나누지 않고 왜 그 기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카톡하느라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카톡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다 이걸 왜 만들었는가? 모든 원인을 다 거기다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제이션 이런 우리 사회를 아예 좀 글로벌리제이션의 방향으로 그냥 끌고 가자고 하는 그 생각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07년, 8년쯤 되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회적인 양극화가 사회적인 갈등으로 막 불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미시적인 공간에서부터 이런 폭력이나 혐오 발언이나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정치판에서도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서 풀 수 있는 것도 자꾸 이렇게 더 싸우게 되는 방식으로 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더 심각한 걸 모두가 함께 눈치챘습니다. 이렇게 애들을 적게 낳다가는 이 나라가 2070년 되면 없어질지도 모른다. 자, 지금 2005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가가 되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2%에서 3% 정도의 성장도 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 이거는 성장이 안 되는 국가 또는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하는 국가가 됐단 말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경제활동 인구들이 부양해야 되는 인구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경제활동 하지 않는 분들의 표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었으니까 이건 역시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2007년 말에 미국에서 드디어 터졌죠. 미국이 전 세계에 돈을 뿌려가면서 신자유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그 담보물이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이렇게 한 번에 돈을 내지 않고요. 이렇게 론을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박따박 이렇게 이제 갚아가니까 집 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갚을 그 채권이 미국에서는 제일 우량한 채권이어서 그 채권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놀이를 하던 것이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주름 잡게 된 그 미국 자본의 어떤 출발점 비슷한 건데, 그렇게 이게 유지가 되려면 미국의 집값이 계속 올라야 하는데요. 2007년 정도부터 집값이 꺾였어요.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미국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이제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미국의 신용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전 세계에 지금 여전히 미국의 국채가 제일 좋은 투자 대상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도 과거의 미국만큼 믿을만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남의 나라 좋은 일 시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국민부터 먹여 살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8년 이후부터 세계 전체가 그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뚜렷합니다. 되게 좀 약간 우습게 된 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대통령들 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로 이 나라를 살려보겠습니다라고 그냥 내걸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 폐해가 누적이 되었고, 외국도 이제 신자유주의 안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의 장기를 살리지 못한 채로 이렇게 4대강 사업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 이명박 정부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야당이나 박근혜 씨까지도 주장을 해서 결국 우리 사회를 그 이후에 이끌어왔던 담론, 국가적 비전이 뭡니까? 복지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국가요. 네? 자, 지난 2012년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원래는 복지국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 거는 지금 저 심상정 씨가 대표하는 정의당 또는 당시에 통합진보당 쪽에서 주장하던 의제였어요. 이거를 다 쓱 가지고 와가지고 김종인 씨를 자기 옆에 세우고 경제민주화는 이분이 원조인데 이분이 나를 돕는다 이렇게 하고, 한나라당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색깔도 시뻘건색으로 바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요. 결국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지국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적인 비전을 확실히 내걸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복지국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지키려는 생각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변명거리는 많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였는데 증세 없이는 못 하는데, 증세를 안 한다고 했으니 증세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면세를 안 해준다고 했다가 또 한번 크게 국민들한테 당했고요. 그죠? 담배값 올리는 것 때문에도 민심이 흉흉해졌고, 여러 가지 예는 있습니다만은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갈 거면 국민들을 설득해야죠. 상황을 보니까 과거에 약속했던 바를 지킬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지금 신자유주의 이제 안 하고 다다 걸고 자기네 나라부터 먼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증세라도 해야 한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고위 경영자 1%, 상위 1%도 상당히 많이 양보하고
또 대기업 노조도 상당히 많이 양보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양보하면 적어도 2020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 사회를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다 라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자,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앞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라고 이름도 우리 못 들어본 분 이름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무슨 국정농단이라고 이름 붙인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론이나 주장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복지국가를 하려면 국가가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잘 사는 분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공정하게 좀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도 드리고 또 투자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잘 사는 분들도 더 잘 살고 못 사는 분들도 더 잘 살아서 사회가 중산층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국가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국가가 그냥 힘만 세져가지고는 복지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는 공정하게 분배를 한다라는 도덕적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뭐 이것저것 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가 이 재분배의 과정을 상당히 공정하게 관리한다. 자, 제가 뭐 영어로 free riding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여기다 썼는데요. free riding이라는 말이 한마디로는 새치기예요. 새치기. 자기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남의 몫을 쫙 찾아가는 거. 본인은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이라고 이름 걸어놓고 뭐 이것저것 다 먹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국가가 공정하게 재분배 과정을 관리해야 복지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복지국가라는 방향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주었어요. 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공정하게 하고 투명하게 재분배 과정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현재의 헌법도 아니고 글로벌리제이션도 시대가 지났고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는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네 번째로 우리가 택해 볼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서자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질서자유.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제가 쉽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질서자유주의라는 말은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지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재건할 때 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던 생각입니다. 히틀러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강력하게 중앙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뭐 다 결정하고 나치당이 모든 것을 다 지도하고 심지어는 히틀러가 연설 한 번씩 하면 독일 국민들이 감동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일 사람들이 인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히틀러가 범했던 그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의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질서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모든 권력은 유효한 경쟁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게요,
정치 권력도 있지만 사법 권력도 있습니다. 또 경제 권력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권력이 어떤 종류의 권력이든 간에 남의 다른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권력의 부패의 첫 번째 증상은 게을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근 안 하는 거, 자꾸 이렇게 그 업무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권력이 부패하는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다른 짓을 하기 시작해요. 자, 시장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핸드폰 회사가 한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 특정 기업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1등 기업이니까 삼성 핸드폰밖에 없고 LG도 없고 뭐 펜텍이나 이 작은 데도 없고 아이폰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삼성폰이 지금처럼 좋아지겠습니까? 네? 아마 지난번에 노트 어쩌고 하는 것이 겪었던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 권력을 긴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 속에 경쟁이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독점이 있으면 그 독점을 심지어는 국가가 들어가서 깨줘야 하고 적어도 어떤 시장 안에 새로운 기업이 참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참가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경제 권력과 관련해서 독점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경제학자들이 요 얘기만 독일에서 가져와서 해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원래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시장 권력에 대해서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치 권력도 자기 혼자 결정해서 모든 것을 자기 혼자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딴 생각하고 나중에 결정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무책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정치 권력이 건강해지냐? 내가 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 안 하면 국민들의 지지가 다른 쪽으로 가겠구나라고 늘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헌법에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어 가지고요, 그 권력을 한 사람한테 주지 않은 겁니다. 왕은 한마디로 경쟁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력을 나누어서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수정당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있어요. 북한에는 당이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이 여러 개예요. 왜냐하면 어떤 당이 지금 특정 당이 40% 넘는 지지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10% 이쪽 저쪽으로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자, 경쟁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반성도 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이라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이치가 공간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에서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를 새로 만들면서 연방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연방국가를. 네? 중앙에 있는 히틀러의 정부를 이어받는 연방정부가 여전히 있고, 그때는 본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있었어요. 그것 말고 각 주에다가 각 주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 밑에도 사실은 이 독일 사람들이 게마인데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치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표가 3개가 있지 않냐? 표가. 연방정부를 선거하는 표가 있고 주정부를 선거하는 표가 있고 여러분의 시 또는 여러분의 마을의 선거하는 게마인데 표가 있고,
요 세 표를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이 세 개의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서 경쟁을 하도록 써라. 네? 만약에 연방정부가 기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꼴 같지 않다. 그러면 사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정부를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정부가 으르렁거려서 연방정부가 더 이상 잘못하지 못하도록 막고, 주정부들이 여러 군데 사민당이 되면 또 연방정부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사민당이 주정부를 오랫동안 이끌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부패하고 볼 것 없다. 그러면 개마인대에서 이 시 레벨에서, 여기 도봉구니까 도봉구 레벨에서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독일에는 녹색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그 녹색당을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녹색당이 도봉구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권력이라도 그 권력을 잘 운영하면서, 아니 왜 도봉구는 이렇게 잘 하는데 강남구는 이 모양이냐? 라고 강남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레벨이 다르지만 연방과 주와 각 기초정부들 사이에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기초정부들 사이에도 경쟁이 있을 수 있고, 주정부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정치 권력의 경쟁 구도 속에서는 시장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또는 시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모 정당이 자기 권력에 취해서 몇 달만 놀면 다음 선거에선 볼 것 없이 이제 권력을 빼앗기게 만들어야 히틀러가 저지른 과오를 다시 저지르지 않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경제 권력,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법 권력, 사법 권력까지도 나눴어요. 우리나라는 법원이 한 개지 않습니까? 법원이 다 같은 법원 하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하나가 조금 달리 있는데요. 독일은 법원이 5개입니다. 네? 일반 법원에서는 그냥 민형사 재판만 합니다. 행정재판소가 따로 있고요. 노동재판소가 따로 있어요. 사회보장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이 하나일 때,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대법원장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법원장 무서워서 판사들이 엄죽달싹을 솔직히 말하면 잘 못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법원이 5개나 되니까 그 법원들 사이에 누가 더 제대로 된 판단을 하나 경쟁이 있어요. 실질적인 경쟁이 있어요. 자, 그 경쟁이 뭐 서로 다른 의견으로 제출될 수도 있겠지요. 그걸 누가 해결하느냐? 헌법재판소가 해결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빨리 질서자유주의라고 하는 생각, 꼭 이 말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이 그렇게 어려운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이 작든 크든 그 권력을 다시 뺏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긴장 속에, 경쟁 관계 속에 있어야 그 권력을 그나마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뭐 그렇게 대단한 생각입니까? 저는 바로 이 간단한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을 아무리 바꿔가지고 뭐 좋은 분을 집어넣어도 이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과 또 수많은 연기금들과 이런 걸 다 그분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잠은 자야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나누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에 조금 더 주자. 정치인들은 맨 그 얘기만 하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말도 안 되고요. 국회가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은 서울시 의회에 주고,
서울시 의회가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도봉구 의회가 주고, 심지어는 도봉구 의회로 만나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각 법정 동회를 잘 조직해서 거기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서, 또 그 태극기 드신 분들은 다른 광장에서 모이셨는데, 그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전에 큰 각본 없이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집회를 이렇게 수십 차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마당이에요. 마당.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랫동안 한국에 와서 산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으로 보면 이태리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그랬더니 뭐 거짓말을 많이 하냐?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잘 논다. 판이 벌어지면 어디서 나오는지 흥을 돋구어 가지고 서로 한판 흐드러지게 잘 논다.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못하셨는데, 그 위기를 앞서 제가 처음에,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습니다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상당히 어글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끌고 와서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정치인들의 어떤 공헌이 전혀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약간 공헌하셨는데 뭐 그렇게 칭찬받을 건 아니고, 한판 흐드러지게 논 우리 국민들의 이 마당 정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질서자유주의 또는 자치분권을 중심으로 한 이런 생각은 사실은 이 마당을 왜 광화문에 하나만 만드냐는 겁니다. 왜 서울시청 앞에 또 하나 만들고 그 둘이 이렇게 막 싸우는 것처럼 판을 짜냐는 겁니다. 서울시 마당도 있고요, 도봉구 마당도 있고, 여기도 쌍문동 마당도 있고, 제가 다른 동네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여러 동네에 마당들이 있어서 마당만 열어주면 우리 국민들,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 대학 나온 분들의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판 흐드러지게 놀 수 있다. 그 흐드러지게 놀아야 사랑도 싹트고 애도 더 낳고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다시 마음도 다잡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모두 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다 헬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를 살리자고, 구하자고, 이제 더 망가지지 말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해보자고, 자치 분권을 정면에 내세우는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역량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지방자치학회나 자치행정학회나 이렇게 주로 법학의 일부, 또 행정학자들, 또 일부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역량이 헌법 개정안을 만들 정도로 이미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87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91년에 지방선거 처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25년이 넘게 쌓인 자치의 역량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조례의 형태로 각 자치의회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헌법의 117조 1항입니다만은 자치에 관한 규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의 청년수당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중앙정부의 장관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자거든요. 장관의 부령이 있습니다. 그 부령의 내용하고 서울시 의회가 만든
이 조례하고가 모순이 되면 우리 현재 헌법의 해석상으로는 장관의 명령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건 민주주의의 원칙하고도 조금 잘 안 맞는 것인데요. 장관은 우리가 뭐 선출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출한 의원들이, 서울시 의원들이 다 만든 것이 내용적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면 그것이 법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내용은 대단히 좋은데 이 장관의 명령과 모순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위법이다 또는 위헌이다 이렇게 선언된 예가 지금 대법원에서 그 결정을 하는데 수천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역량이 이미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드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단연 스위스를 뽑습니다. 근데 스위스가 26개의 주, 깡통이라고 사람들은 부르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차는 깡통이 아니고요. 그 캔톤을 이렇게 되게 불어로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26개의 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셔요? 700만 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들도 들어와서 살아서 합치면 한 800만 명 정도 넘게 산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국민은 700만 명 정도고요. 뭐 그중에 유권자는 성인들이니까 뭐 대체로 한 300만 명 조금 넘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서울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 스위스는 700만 명이 사는 나라가 26개로 이렇게 자치를 하면서 분권적으로 세상에 스위스가 나쁜 나라다, 못 사는 나라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글쎄 만약에 그 헌법이 바뀌어서 서울시가 뭔가 모델링을 어딘가를 해야 된다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렇게 큰 도시 할 것이 아니라 구가 지금 자치구가 25개인가요? 그러면 서울은 스위스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스위스의 그 깡통들이 다 이렇게 자치하면서 다 극악각 예쁘게 잘 살듯이, 제가 재작년에 그 용역한 다음에 그 경상북도에서 이제 몇 분 다시 더 연구를 하라고 스위스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3주일 동안 스위스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몸으로 경험했거든요. 근데 글쎄요, 뭐 우리가 일조일석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꿈을 가지고 하면 이제 서울 이거 괜찮네요.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할 분이 서울을 스위스처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당선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못하게 해서 못하는 거지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는 유럽에는 없던 나라였어요. 민주주의 나라가 됐고요. 또 연방주의 나라가 됐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실험이었는데 그 18세기 말에 미국이 그런 실험을 하고 있을 때 유럽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멀기도 하고 뭐 소식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나라를 만들고 좀 잘 산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 프랑스 사람 중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는 대혁명을 한 나라인데 혁명을 하고 나서 너무 이렇게 막 이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를 오래 하니까 이분이 무슨 아이디어가 없을까 그래서 미국을 갔다가 미국을 이제 구경하고 미국의 민주주의, 우리나라에 번역도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것이 이제 유럽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좀 가져다가 한번 쓰자 이런 분위기가 생겼고요.
스위스라는 나라는 원래는 이제 이 26개의 깡통이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고 몇 개는 연맹이었고 다른 데는 그냥 이게 따로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연방 국가를 만들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는 사실은 말이 4개나 되는 나라입니다. 한 70%는 독일어를 쓰고요. 20%는 불어. 그 다음에 이탈리아 말 쓰는 사람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옛날 라틴어를 쓰는 그 골짜기도 한 골짜기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사실은 한 나라가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인데 미국식 연방주의를 자기 나름대로 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소화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스위스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를 새로 시작하면서 미국이 갖고 있던 연방주의의 미국의 지배도 받았으니까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미국식으로 한 건 아닙니다. 상당히 독일식으로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사실은 질서자유주의라는 말이 이 미국식 자유주의를 독일화한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봐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남의 거를 좋은 거를 뭐 베낀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배우는데 우리가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게 그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적용하고 책임질 그런 권리와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서구의 선진국들 중에 우리같이 중앙 집권을 해가지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이웃한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치분권이 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가자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2가지는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헌법의 기본권 편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도봉구의 주민으로서 자치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자치의회도 꾸리고 시정부도 구정부도 꾸리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많이들 생각하시고 그것이 시민적 상식에 맞는데요. 현재 우리 헌법은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나 국회가 헌법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양보를 해서 도봉구의 시민들이 의회와 정부를 만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헌법 제1조에 있는 국민주권주의의 원칙,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원칙에 대한 조금 왜곡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기본권 안에다가 그냥 한 줄, 모든 국민은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 요게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기본권으로 주장하는 걸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입법권의 분배를 통해서 시작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가 자치분권의 길로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야 통일의 날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25에 참전하셨거나 또 전쟁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1950년대까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주장하셨고 우리 헌법 제3조에 북한 땅도 다 우리 영토라고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빨리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그 뒤에 좀 바뀌어서 평화적 통일을 하도록 제4조가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전쟁을 다시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다시 하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독일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50년대 초에 독일이 연방국가로 서쪽 독일을 새로 짜서 시작하면서
그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독일 통일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1992년도에 동부 독일이 이제 공산당이 무너지고 나서요. 동서독 조약을, 통일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동부 독일이 스스로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전에 동독 지역에 있었던 5개의 주와 동쪽 베를린이 다시 역사적으로 부활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주와 동부 베를린이 스스로 시민들의 대표를 모아가지고 그 주 단위로 또는 동부 베를린의 이름으로 결정을 해서 동베를린은 서베를린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의 베를린이 되고 5개의 주는 서독 연방공화국에 가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독일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독일 분들이, 독일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다 못 살게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연방 국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했는데 우리가 언제 뭐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군 적도 없고 우리는 식민지 살이를 한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게 두시는가? 우리도 가능하다면 독일 사람들이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라도 한반도가 다시 자치분권의 형식으로 다시 통일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역사에 벌어지면 또 지혜롭게 한번 신나게 놀아보는 방식으로 해내야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